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후반 여자입니다.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것은 제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최악의 추태로 저를 구렁텅이에 빠뜨린 사연을 말해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랑이라 생각했던 남편에게 배신을 당했지만 그 후에 다시 생각지도 못했던 인연을 만났습니다. 돌고 돌아 행복을 되찾은 저의 파란만장한 이야기 좀 들어보실래요? 저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랐어요. 하루에 몇 번 오는 버스를 타고 나가야 장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죠. 저희 부모님은 넓지 않은 밭을 일구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계셨어요. 저희 가족의 삶이 180도 바뀐 것은 연락이 끊겼던 고모 할머니를 만나면서부터입니다. 고모 할머니는 제과점으로 돈을 벌고 주류 사업에도 손을 뻗어 혼자 힘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버신 분이었어요. 고모 할머니는 결혼을 안 해 자손이 없었죠. 고모 할머니가 검은 승용차를 타고 저희 집에 왔던 그날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날 이후 저희 집은 읍내에 볕 잘 드는 2층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아빠는 농사를 정리하고 읍내에 금은방을 여셨죠. 새 집에 사는 건 좋았지만 한편으론 새로운 생활이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읍내로 이사 간 지 1년쯤 되었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하굣길에 집으로 가지 않고 시골로 가는 버스를 잡아탔어요.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버스에 올라 있었죠. 그런데 버스에서 웬 남자애가 말을 거는 게 아니겠어요? 그 남자애는 어릴 때부터 자주 같이 놀던 동네 친구 수호였습니다. 야, 너 미희 아니냐? 너네 집 이사 가고 잘 지내는지 궁금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만나네. 근데 너 되게 이뻐진 것 같다. 너희 부모님은 잘 계시지? 아, 너네 형이랑 누나도 다시 와서 공부한다면서? 새 집에서 사니까 좋냐? 어떻게 한 번을 안 놀러 오냐? 근데 너 어디 가는 거야? 수호잖아. 웬일이야. 까까머리 중학생 됐네. 와, 벌써 1년이나 됐네. 난 뭐 새 집에서 사는 건 좋은데 그냥 좀 답답하달까? 예전 동네가 자꾸 생각나더라고. 너네랑 같이 놀던 것도 생각나고. 야, 근데 너 내 소식 궁금했다는 거 거짓말이지? 궁금했으면 편지라도 보내지 그랬어. 그 뒤로 저는 가끔 수호와 함께 버스를 타고 고향 마을에 가서 또 다른 추억을 만들었죠. 그러다가 저희가 중3이 되던 봄이었어요. 어느 날 시내에서 수호를 마주쳤어요. 저는 반갑게 손을 흔들며 인사를 했는데 그날따라 수호 표정이 안 좋은 겁니다. 무슨 일 있냐고 물어도 말을 안 하던 수호는 아버지가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다는 얘기를 털어놨어요. 수호네 아버지는 예전부터 기침을 많이 하셨는데 최근 들어 기침이 심해지고 앓아 눕는 날이 많아졌다는 거였습니다. 읍내 병원에 가봤더니 더 큰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안에 돈이 없으니까 당사자부터가 치료할 의지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아빠에게 부탁이란 걸 해봤어요. 수호네 아버지가 많이 아픈 것 같은데 좀 도와줄 수 없겠냐고요. 아버지는 검사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대학병원을 알아봐 주시고 치료비도 대주셨습니다. 한 동네에서 가족같이 살던 사람들인데 모른 척할 수 없다면서요. 검사 결과는 안타깝게도 폐암이었습니다. 병원 치료에도 별로 차도를 보이지 못했죠. 수호 어깨가 축 처져 있는 걸 보니 마음이 아프더군요. 그렇게 1년이란 시간이 또 흘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수호가 저희 학교 앞에 찾아온 게 아니겠어요? 저한테 고맙다는 말을 하는데 웬일인지 애가 입술을 꼭 깨물면서 말하더군요. 미희야, 너한테는 정말 뭐라고 할 말이 없다. 너희 집에 빚진 거 내가 어른 되면 꼭 다 갚아줄게. 우리 가족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내가 커서 돈 벌면 꼭 너랑 너희 아버지에게 보답할게. 우리 수연이도 내가 꼭 공부시켜서 너희 가족한테 보답하라고 할 거야. 야,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냐? 우리 사이에 빚 같은 게 어딨어. 우리 아빠도 가족이다 생각하고 도와주시는 거라 했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아버지 낫게 할 생각이나 해. 네가 그랬잖아. 정신만 똑바로 박혀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고.
열심히 노력하면 네 아버지 낫게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힘내. 저도 눈물이 나는 걸 꼭 참느라 괜히 씩씩한 척 큰 소리를 쳤어요. 수호랑 저는 그렇게 가만히 서서 한참이나 서로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저는 다시는 수호를 볼 수 없었어요. 얼마 뒤 토요일에 제가 꽃을 들고 병원에 찾아갔는데 수호 아버지가 보이지 않았어요. 어제 갑자기 퇴원을 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수호네 집으로 가봤습니다. 불 꺼진 집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지나가던 동네 어르신에게 수호네 가족이 그동안 여기저기 진 빚을 이기지 못하고 야반도주를 했다는 사실을 들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시간은 잘도 흘러 저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많은 17살이었죠. 고등학교에 들어가 열심히 공부하고 동아리에도 가입해 즐겁게 생활했어요. 문예반 동아리였죠. 제가 전부터 시집 읽는 걸 좋아했거든요. 거기서 좋아하는 남자도 생겼죠. 같은 문예반 활동을 하던 1살 선배였어요. 시도 잘 쓰고 음악에 대해서도 잘 아는 멋쟁이 선배에게 저는 푹 빠졌어요. 어느 날 방과 후에 시집을 보다가 말을 튼 이후로 선배와 저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죠. 이 사람이 저랑 결혼까지 해버린 남자입니다. 저희는 수험 기간 동안 서로를 격려하며 건전하게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2였고 선배가 고3이 될 때 선배 아버지가 보증 섰던 것이 잘못되어 선배의 집이 망하고 말았어요. 저는 당연히 대학에 가게 되어 있었지만 선배는 집안 사정 때문에 결국 대학을 포기하고 군대를 가겠다고 하더군요. 그때는 그를 많이 좋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사정이 안타깝기만 했어요. 저는 열심히 공부해 서울에 있는 유명 대학 국문과에 입학했고 군대에 있는 남자친구와 연애를 이어갔습니다. 2년 반 동안 매일매일 편지를 쓰다시피 하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면회도 갔습니다. 대학교에 가서 멋진 남자들이 들이대도 눈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대학교도 못 가고 군대에서 고생하는 남자친구가 애달프게만 느껴졌죠. 그러는 동안 아빠는 오래전에 사둔 땅들이 도시개발로 땅값이 올라 더 큰 부자가 되었고 사업을 더 크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 남자친구가 전역하게 되었어요. 저는 아직 대학교 2학년이었는데 그가 전역한 지 며칠 안 되어 결혼하자는 말을 하는 겁니다. 너무 사랑하는 사람인 건 맞지만 아직 학생인데다 그와 결혼할 만큼 확신이 선 건 아니라서 저는 당황하고 말았어요. 내가 군대에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난 네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너랑 같이 단란한 가정을 꾸미면서 살면 정말 행복할 거란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내 아내는 네가 될 텐데 우리 괜히 시간 끌지 말고 빨리 결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군대에서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나오자마자 결혼 거리더군요. 2달 동안 얼굴 볼 때마다 나랑 결혼 언제 할래? 이러면서 조르는 거였어요. 솔직히 이제 막 전역했고 직업도 없는데 내가 이 사람과 굳이 결혼을 급하게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미안해서 입 밖으로는 못 꺼냈죠. 그러면서도 헤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날 선배와 카페 데이트를 하고 밖으로 나왔는데 저희 엄마에게 딱 걸리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반찬 가져다 주신다며 자취방에 오셨다가 저희랑 딱 마주치신 거였어요. 이 모든 건 아빠 귀에 들어갔고 아빠로부터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꼼짝없이 선배를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엄마도 그랬지만 선배를 눈앞에서 본 아빠는 더욱 마음에 안 드는 눈치였어요. 평소 사람 좋기로 소문난 아빠가 왜 저러나 싶을 정도로 제 남자친구를 고가운 눈으로 보시더군요. 우리 미희는 어디에나 내놔도 아쉽지 않은 신부감이고 내가 더 훌륭하게 만들 수가 있어. 현실은 현실이라네. 다 큰 처자랑 그만큼 연애했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자네는 우리 미희를 책임질 능력이 없자는가. 서로 앞길 막지 말고 이쯤에서 헤어지게나. 이런 말 하는 거 고깝게 생각하지 말게.
이렇게 기우는 결혼은 결혼 후가 더 힘들어질 수가 있어. 연애라는 게 누가 반대하면 더 애틋해지는 법이잖아요. 저는 부모님이 그럴수록 선배와 헤어지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강해졌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죠. 제 쇄고집에 저희 부모님도 두 손 두 발을 다 들어버렸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아빠 말을 들었어야 했어요. 문제는 시어머니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졸업반이었던 저는 유명 출판사에 취직이 결정된 상태였고 남편은 배달 일을 하며 근근히 살고 있었어요. 연애는 5년 넘게 했지만 시어머니를 만나는 건 처음이라 엄청 긴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제 부모님 재산에 대해 주파나를 굴리는 게 뻔한 대사들을 늘어놓더군요. 그 동네가 개발이 되어서 돈푼 깨나 손에 쥔 알부자들이 많기는 하지. 그렇기는 해도 그런 시골에서 돈이 많아봤자 아니겠냐. 아참, 그러고 보니 서울에도 집이 있다지 않았니? 평창동이랬나? 평창동이면 뭐 괜찮지. 너희들 결혼할 때 집 한 채는 넉넉히 해주겠구나. 어이 참 엄마도 그런 말 하지 마시라니까. 평창동 집 얘기는 뭐하러 꺼내세요? 미 아버지가 미를 얼마나 애지중지하시는데 어련히 알아서 해주시려고. 저희는 그냥 때 되면 결혼 준비나 잘하면 돼요. 쓸데없는 말로 초치지 마세요. 솔직히 기분이 너무 안 좋더군요. 아, 시어머니가 보통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브레이크 없는 차처럼 멈추지를 못했어요. 제가 그때까지 붙잡아 놓은 걸 놓지 못했죠. 그때 멈추지 못한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한이랄까요? 결혼 얘기가 구체화되고 있던 어느 날 남편이 말하더군요. 우리 아빠 회사에 들어가고 싶다고요. 막내딸 사위 체면을 생각하면 당연한 일 아니냐고 당당하게 요구하더군요. 우리 아빠는 말이야, 우리 어릴 때부터 부모는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야지 물고기를 잡아주면 안 된다고 하셨거든. 자식들에게 맹목적으로 퍼주는 분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헛된 기대 갖지 말고 자기 힘으로 자립할 생각을 하라고. 야, 너랑 나 사이에 무슨 그렇게 따지는 게 많아. 내가 나 좋자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직업이 번듯해야 너도 어디 가서 꿀리지 않고 서로 좋다는 거잖아. 장인어른이 그렇게 말해도 네가 좀 더 밀어붙여줄 수 있는 건데 왜 그렇게 딱 잘라 말하는데? 그러니까 번듯한 직업 갖고 싶으면 알아서 노력하라고. 나 어디 가서 얼굴 좀 들고 다니게. 내 핑계 대지 말고 솔직히 말해봐. 제대로 된데 이력서 한번 안 내보고 하늘에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잖아. 결혼 허락도 어렵게 받았는데 괜히 아빠 뿔나서 결혼 뒤집게 만들지 말고. 네가 그렇게 인정머리 없는 앤지 정말 몰랐다. 실망이야. 남편이 하는 말도 기분 상하는데 시어머니까지 전화해서 저를 닥달하더군요. 너는 애가 왜 그렇게 생각이 없니? 네가 결혼할 남편인데 주영이 말 들어보니까 완전 남말하듯 말했더구나. 주영이가 대학 못 간 게 지금도 나는 한이다. 요즘 같은 세상에 대학 못 나오면 무시당하기 십상인데 직업이라도 번듯해야 되지 않겠니? 이제 한 가족인데 주영이가 너희 아버지 회사 들어가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남보기도 좋고 얼마나 좋니? 어머니, 저희 부모님 진짜 어렵게 설득했어요. 저희 아빠 자격 없는 사람한테 회사 안 물려준다고 저희 언니, 오빠한테도 함부로 자리 안 주시는 분이세요. 지금 주영 씨 회사에서 꽂아달라는 말 나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결혼 뒤집어 엎으려고 하실 거라고요. 참네. 무슨 놈의 집안이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그렇게 유세를 떨어? 그래봤자 너희 집도 농사나 짓던 집안 아니냔 말이야. 꼬박꼬박 말대답하는 본세가 싹 수 없는 게 이제 보니 부전여전이구나. 어차피 결혼하는 거 사위한테 폼나게 한 자리 떡하니 주는 게 사돈되는 예의지. 어디 그래 오만 유세를 부려? 유세를 부리길. 결혼하기도 전부터 골치가 지끈지끈 아팠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랄까요? 아무리 찔러봐도 제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자 결국 남편이 결혼 전에 스스로 취직을 했습니다.
무슨 재주를 부렸는지 건설회사 영업직으로 떡하니 취직을 한 거예요. 직업도 변변찮은 놈이라면서 사위될 사람을 안 좋게 보던 아빠도 남편이 취직을 하자 마음이 좀 풀리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좋게 봐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거였죠. 내가 자네한테 그동안 섭섭하게 군 거 마음에 담아두지 말게. 자네도 가장이 되고 아이가 생기고 나면 알게 될 거야. 내 말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이었다는 걸. 쉽게 얻은 건 쉽게 잃게 마련이네. 나는 그런 모래성에 내 딸을 시집 보내고 싶지 않은 거야. 알겠습니다, 장인어른. 그런데 혹시 저희 신혼집은 미희가 아무 말이 없던데? 신혼집은 그래도 해주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제가 취직한 지도 얼마 안 되고 하다 보니 미희가 알아서 하리라고 생각해서 여태 말은 안 했는데 시기 얼마 안 남았으니 그래도 물어는 봐야 할 것 같아서. 어허, 이 사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먼. 결혼하면서 처가에서 떡이 뚝 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나? 자네가 그러고도 남잔가? 신혼집 얘기 한 번만 더 하면 미희가 죽는다고 나서도 이 결혼 없던 걸로 만들겠네. 아빠는 저를 불러 말씀하셨어요. 미희야, 진짜 이 결혼 해야겠니? 아빠는 진짜 걱정이 태산이다. 저렇게 책임감 없는 놈이랑 결혼해서 네가 혹시나 안 좋은 꼴 당하지는 않을지.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었죠. 솔직히 말해서 그 시점에서는 청첩장도 다 돌렸겠다. 결혼을 돌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처럼 보였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 그 사람 말만 그렇게 하지. 또 자기 할 일 알아서 하는 거 보셨잖아요. 제가 앞으로 그런 생각 못하도록 잘 얘기하고 보필할게요.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집안 형편이 갑자기 힘들어져서 그런 거니까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아직 경험이 적어서 그렇지 지금까지처럼 제가 옆에 있어주면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빠의 걱정스런 얼굴을 뒤로하고 저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혼생활은 나름대로 즐거웠어요. 시어머니가 틈만 나면 귀따갑게 불평하는 것만 빼면요. 아이고, 어떻게 된 놈의 집안이 예의란 건 밥 말아 처먹었다니? 이게 날로 먹겠다는 거지 뭐야? 딸내미 시집 보내면서 빈손으로 보내는 놈의 집안이 어디 있어? 농사나 짓던 상놈의 자식들이어서 그런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없이 산다고 무시하는 거지 뭐야? 내가 이 수모는 죽어도 잊지 않을 테니 두고 봐라. 저기요, 어머니. 저 빈손으로 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희 엄마가 결국에는 혼수 최고급으로 다 마련해 주셨잖아요. 저희 언니랑 오빠도 막내 동생 결혼하는데 그냥은 안 시킨다고 많이 도와주셨고요. 솔직히 둘 다 취직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희 형편에 이만큼 하고 사는 것도 감지덕지죠. 감지덕지? 참네. 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있는 것들이 더하다더니 딱 그 짝이구만. 막내딸 결혼하는데 평창동 집을 내줘도 모자랄 판에. 뭐? 감지덕지? 내가 말했지? 사람 무시하지 말라고. 새파랗게 어린 것이 지 아버지 믿고 까부는 모양인데 내가 언젠가 가서 단판을 짓고 만다 이거야. 아니, 저희 집에 뭐 맡겨놓으셨어요? 왜 뭘 받지 못한 걸 그렇게 억울하게 생각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저희 아빠가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쉽게 얻은 건 쉽게 잃는다고요. 저는 아빠 말에 공감해요. 젊어서 이만큼 고생하는 거 남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잘났다 정말. 그래봤자 너네 집도 시고모인지 뭔지가 돈다발 들고 와서 벼락부자 된 거잖아. 주영이 취직것만 해도 그래. 내가 우리 아들 대학 공부 못 시킨 게 한이 돼서 남들한테 무시 안 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건만. 내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니까짓게 돈 좀 있다고 우리 집안을 내 귀한 아들을 이렇게 무시해? 귀에 딱지가 앉을 지경이었지만 나중에는 적당히 무시하는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열심히 일하고 예쁜 아이들도 낳았습니다. 회사를 그만두지 않으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둘째를 낳을 때가 되었을 때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하고 말았어요.
그래도 그때는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 회사를 그만두는 게 워낙 흔한 일이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이쁘게 기르는 재미, 남편을 내조하는 재미로 살았어요. 그래도 남편이 책임감이 생겼는지 꽤 열심히 일해서 회사에서 제법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러는 동안 아이들이 무럭무럭 커서 둘째인 딸도 막 성인이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40 끝자락이었죠. 시어머니가 좀 잠잠한가 싶었더니 남편이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저를 부르더니 하는 말이 글쎄 5억만 해줄 수 없느냐는 거였습니다. 저는 황당해서 입을 떡 벌리고 말았어요. 5억? 5억이 어디 애들 장난이야?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당신이 도대체 5억이나 되는 돈이 어디에 어떻게 필요한데? 말을 꺼냈으면 똑바로 설명을 해야지. 나 지금 꼭 필요한 데가 있어서 그래. 나 살리는 셈 치고 한 번만 빌려주라. 여태까지 당신 집에서 우리 도와준 거 하나도 없잖아. 솔직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친구들은 처가가 잘 사니까 우리도 처가 덕보고 돈 걱정 하나도 없이 사는 줄 아는데 나는 허구한 날 돈돈거리면서 살았다고. 우리 집 덕을 하나도 못 봤다고? 좀 잠잠하다 했더니만 덕을 못 보긴 왜 못 봐. 당신 용종 수술할 때 수술비, 준영이 유럽 여행 갈 때 여행비, 이번에 세영이 대학 등록금까지 아빠랑 언니 오빠들이 알게 모르게 다 내주고 있는 건 왜 입을 싹 닦아 왜? 그 정도로는 만족이 안 돼? 결국 큰돈을 뜯어야 속이 시원하다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당신 집이 그렇게 부잔데 나는 돈에 죽고 돈에 울면서 치사하게 살아왔다 이거지. 솔직히 당신 집에는 5억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당신은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어쩜 그렇게 인정머리가 없어? 장인어른이나 당신이나 똑같아. 남편 아니 애들 아빠 살리는 셈 치고 5억만 해주라 제발. 내가 이렇게 빌게. 남편은 제 앞에서 무릎 꿇고 빌기까지 했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니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알게 됐습니다. 남편이 어마어마한 사고를 쳤다는 걸요. 주영이 그놈 예전부터 좀 허무맹랑한 데가 있었잖아요. 저도 말려봤는데 한탕 하겠다면서 주식에 자꾸만 쏟아붓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 회사 돈에까지 손을 댄 모양이에요. 저한테 도와달라고 부탁하는데 제가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하룻밤을 뜬 눈으로 지새운 저는 결국 다음날 남편을 붙잡고 따졌습니다. 당신 진짜 제정신이야?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당신 하나 믿고 여기까지 온 거 몰라? 준영이, 세영이 아직 대학 졸업도 못했는데 애들이 알면 뭐라고 그러겠어. 애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나는 여태까지 애들한테 정직하게 열심히 살면 뭐든 할 수 있다고 가르쳤어. 당신이 그걸 다 망친 거야. 그런 범죄를 저질러서. 그래, 내가 회사 돈에 손 좀 댔다. 됐어. 어쩔래? 마누라는 25년 내내 처갓집 돈이라고는 구경도 못하게 만들지. 내가 열받아서 회사 돈이라도 좀 건드려봤다. 어쩔래? 내가 오죽하면 그랬겠니? 내가 오죽 열받았으면 그랬겠냐고. 뭐야? 처가 돈 못 뜯어먹는 게 열받아서 회사 돈에 손을 댔다는 거야? 그게 무슨 해괴망측한 논리야. 당신이랑 당신 어머니는 어쩜 그렇게 논리가 한결같이 거지근성이야? 왜 우리 집에 돈을 맡겨놓기라도 한 것처럼 돈 못 받는다고 핏대를 세우고 억울하기까지 하다는 거냐고. 그래, 억울하다 억울해. 내가 너같이 재미없는 여자랑 살면서 처가 독도 하나 못 본 게 아주 억울해서 미칠 지경이다. 난 말이야, 솔직히 네가 처음에만 그러는 거지 시간 지나면 당신이 바뀔 줄 알았어. 부잣집 아가씨니까. 내가 벌어오는 쥐꼬리만한 월급 가지고 쪼개고 쪼개면서 살림 꾸릴 줄 누가 알았냐고. 이럴 거면 내가 당신이랑 왜 결혼해? 내가 진짜 바보였네. 당신 같은 남자 믿고 열심히 살아온 내가 지금은 저 사람이 못나게 굴어도 힘들어서 그러는 거다 하면서 어떻게든 이해해 주려고 애쓴 내가 바보였어. 그날 저는 남편에 대한 모든 희망을 버렸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남편은 매일같이 자기 좀 살려달라고 저를 닥달했어요.
모르는 체 하고 싶었지만 아빠가 감옥이라도 가면 애들이 받게 될 충격이 두려워 결국 아빠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아빠, 준영이 아빠가 지금 좀 일이 생겼나 봐요.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그걸 얼른 갚아야 하는데 혹시 아빠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놈이랑 결혼해서 아빠한테 이런 부탁까지 해야 한다는 게 치가 떨렸지만 애들을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제 말을 듣고도 별 말씀을 안 하셨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그때 아빠 사업이 어려워져 부도 위기에 몰린 거였어요. 게다가 엄마가 나에게 말을 못 하셨는데 아빠는 가난 말기라는 선고까지 받은 상황이었죠. 그때 아빠 마음이 얼마나 딱하셨을까요? 저는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아빠를 붙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곧 싸늘해졌습니다. 저희 아빠 회사가 어려워졌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 이유를 곧 알게 됐습니다. 저한테는 말도 안 걸던 사람이 이제는 대놓고 어떤 여자와 통화를 하더군요. 그 여자는 남편이 고객을 접대하려고 자주 데려갔던 룸살롱의 사장이었습니다. 남편이 일 때문에 룸살롱에 드나든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영업하는 사람이니 어쩔 수 없기도 하고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어요. 남편이 자기는 그런 여자들 더럽기만 하다면서 거저 줘도 안 먹으니 걱정 말라고 큰 소리를 쳤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은 그 더럽다는 여자랑 군대에 있을 때부터 그렇고 그런 사이였던 거였습니다. 이 새벽에 어딜 가서 안 들어오나 하고 베란다로 나가보니 남편이란 작자는 스피커까지 켜놓고 룸살롱 마담이랑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휴대폰 녹음기를 켜서 그 통화를 녹음했어요. 혜은아, 나는 진짜 너밖에 없어. 마누라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내 사랑은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너밖에 없다는 거 알지? 이렇게 아무것도 못 뜯어낼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그냥 너랑 결혼할 걸 그랬어. 나 이제 진짜 더 이상 그 여자랑 살 이유 없어. 계획은 다 틀어졌지만 이제 상관없어. 얼른 이혼하고 너랑 같이 살 거야. 남편이 그 여자랑 하는 말을 들으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귓가가 윙윙거리고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만 같았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 제 귀로 똑똑히 들어야 했습니다. 알고 보니 군대 갔다 와서 저한테 들이댄 것도 저한테 콩고물이라도 얻어서 그 여자한테 갖다 바치려고 그런 거였더군요. 뜯어낼 거 다 뜯어내서 그 여자에게 새 장가들 심산이었던 거였습니다. 아니, 그 여자는 자기 남편이 감옥 가게 생겼다는데도 아무것도 안 해준다는 거야? 나 같으면 내 장기를 팔아서라도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주겠다. 자기는 어떻게 그런 여자랑 25년이나 살았어? 그러게나 말이야. 그 옆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애들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니 애들 아빠가 감옥 가게 생겼다고 하면 아빠를 팔아서라도 뭐라도 해줄 줄 알았지. 괜히 거짓말해준 홍석이한테만 미안하게 됐지 뭐야. 하여튼 그 옆엔 애도 독한 여자라니까. 아, 됐어. 자기, 나 돈 많이 버는 거 몰라? 5억? 그까짓 돈 나 하룻밤에도 버는 사람이야. 그 옆엔 애랑은 차원이 다르다고. 자기 하나 정도 책임지는 거 일도 아니니까 걱정 말고 나한테 와. 이제 나도 자기랑 좀 편하게 쉬고 싶네. 역시 능력 있는 여자가 좋구먼. 집에서 바가지 긁을 줄이나 아는 옆엔 애랑은 차원이 다르지 그럼. 거리 어머니 최고라니까. 내가 처음부터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다음날 아침 저는 뻔뻔하게 식탁 앞에 앉은 남편에게 밥 대신 어젯밤 통화의 녹음을 틀어줬습니다. 독한 년, 네가 그딴 식으로 하니까 너한테 정을 줄래도 줄 수가 없는 거야. 치가 떨리는 년. 더 이상 내려갈 바닥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 아빠이기에 그때까지도 저는 끝장을 보고 싶지는 않았어요. 고민하다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당신 아들의 쓰레기 짓을 밝힐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자기가 먼저 선수를 치는 게 아니겠어요? 너희 집 망했다면서? 그렇게 유세 부리더니 꼴 좋지 뭐야. 내 그럴 줄 알았다니까. 우리 아들 도와주지도 못하는 며느리는 이제 필요 없다 이거야. 솔직히
너한테 볼 게 돈 많은 친정밖에 더 있었니? 우리 주영이는 훨씬 더 능력 있는 여자 만날 수 있다고 내가 누누이 말했지? 능력 있는 새며느리 들어오면 나야 좋지. 당신 아들이 그래요? 능력 있는 여자 새로 만날 거라고? 그래. 능력 있는 커리어우먼 만난다길래 내가 그러라 그랬다. 진즉에 그랬어야지. 인생에 하등도 만들고 툭하면 바가지나 긁는 옆에 내를 뭐 좋다고 수십 년이나 데리고 살아? 지네 돈은 지네 돈이라고 움켜쥐고 한 푼도 안 주려고 부들부들 떨더니 잘 됐지 뭐. 이제 서로 갈 길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 여자가 커리어우먼이라고요? 어머니, 그 여자 무슨 일 하는지 몰라서 그러시는 거죠? 당신 아들이 결혼 전부터 술집 다니면서 사귄 여자라고요. 자기 입으로 그렇게 더럽다고 저도 안 먹는다고 멸시하던 그런 여자라고요. 그래도 좋으시다는 거예요? 진짜 애들 아빠가 그런 여자랑 붙어 먹어도 괜찮으시냐고요. 아이고 참네. 요즘 같은 세상에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나.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는 말이 괜히 있는지 알아? 그리고 너 그거 아니? 주영이 회사에 넣어준 것도 그 여자가 해준 거. 너는 아무리 부탁해도 안 들어준 걸 그 여자는 한 방에 해결해준 거란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알아들었으면 내 아들 앞길 막지 말고 썩 꺼지거라. 남편이 룸살롱 마담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란 걸 안 순간부터 저한테 돈 뜯어내려고 그런 거짓말까지 꾸며냈다는 걸 알았을 때도 저는 어떻게든 이성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엄마이고 저에게는 지켜야 할 가정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뱉어내는 천박한 말들을 듣고 있자니 인간적인 선을 넘지 않으려고 저 혼자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이 결혼 전부터 바람 피운 것부터 돈 뜯어내서 세장가 가려고 저랑 결혼한 것까지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라고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리고 있더군요. 아픈 아빠한테는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에겐 말할 수밖에 없었지만 병원에 있는 아빠 모르게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김서방은 왜 안 오냐면서 할 말이 있다고 남편을 찾는 아빠 때문에 저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아야 했습니다. 그래도 이혼 소송은 제대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저를 우습게 여긴 남편이 조심성 없이 상간녀랑 통화한 덕에 남편 귀책 사유로 이혼 소송을 했죠. 아이들에겐 미안했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사람과는 연을 끊어야 했어요. 애들이 성인이긴 해도 아직 어렸지만 숨기려 해봤자 더 상처만 받을 것 같아 억지로 숨기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상대로 아이들은 크게 놀라고 상처를 받았지만 그래도 상황을 냉정하게 파악하고 제 편을 들어주더군요. 아빠는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모든 걸 잃은 기분이었어요. 아빠의 장례식 날 예전에 알던 어른들이 많이 찾아오셨어요. 다들 아빠는 정말 좋은 분이었으니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라고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둘째 날 어떤 남자가 쭈뼛거리며 장례식장으로 들어서더군요. 저는 누군지 얼른 생각이 나질 않아 인사만 드리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저를 울리더니 그대로 엎드려 큰 소리로 우는 게 아니겠어요. 아버님, 저 왔어요. 저 수호예요, 아버님.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해요. 진작에 왔어야 하는데 저희 아빠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셨는데 저희가 말도 못하고 그렇게 가버려서 아버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는 깜짝 놀라 남자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과연 까까머리 중학생일 때 봤던 수호의 앳된 얼굴이 그 남자 얼굴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호는 저희 집에 진 빚을 갚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했다고 했어요. 대학은 못 갔지만 공무원 시험을 봐서 20년 넘게 공무원으로 근무했다고 했습니다. 조금 살만해져서 이제는 아버님을 한번 찾아가 봐야지 했는데 하필이면 그때 사기를 당했어. 공무원 수입이야 뻔하잖니. 마음의 빚을 갚고 싶다는 생각을 평생 갖고 살았던 게 어리석은 선택으로 이어진 거야. 너무 힘들었어.
그래도 아버님 이렇게 돌아가실지 알았으면 그때라도 와봤어야 하는 건데 내가 또 평생 못 갚을 빚을 지고 말았구나. 에이, 수호야. 그건 가족처럼 생각해서 도와준 거니까 빚이라 생각 안 해도 된다고 아빠가 그러셨는데 평생 담고 있었다니. 너희 그렇게 가고 어떻게 지내는지 너무 걱정되고 궁금했는데 또 그런 일 당했다니 마음이 안 좋네. 그래도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워. 아빠도 가시면서 네 얼굴 볼 수 있어서 기뻐하실 거야. 그래도 그게 꼭 나쁜 일만은 아니었던 게 사기당하고 나서 퇴직하고 퇴직금으로 장사를 시작했거든. 심길전에서 죽기 살기로 했더니 장사가 엄청 잘 되어가지고 지금은 빚도 다 갚고 얼마 전엔 제법 높은 건물도 하나 샀잖니. 이제라도 너희 가족한테 받은 거 돌려주려 했는데 너무 늦어버렸지만 너한테라도 오늘 갚고 싶다, 미희야. 수호는 저희 집 사정이 안 좋아진 데다 제가 남편에게 배신당해 이혼한 걸 알고는 무척 가슴 아파했습니다. 한사코 거절해도 그때 받은 걸 갚고 싶다면서 저한테 선물을 줘야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수호가 저에게 준 선물은 옛날에 아빠가 금은방을 하던 바로 그 건물이었습니다. 진짜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수호야, 이 은혜를 어떻게 갚지? 너는 평생 마음에 빚을 안고 살았다면서 나한테 똑같이 빚을 안겨주는구나. 너야말로 빚이라고 생각하지 마. 너희 가족한테 받은 거 생각하면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마음 같아선 더 큰 건물 주고 싶다고 그때 우리 아빠 아프고 나서 자꾸 빚만 늘어가지. 빚쟁이들이 틈만 나면 집에 들이닥쳐서 협박하지. 진짜 죽을 맛이었거든. 다른 이웃들은 다 돈 못 돌려받을까봐 눈이 퍼렇게 변해가는데 너희 아버지만 돈 안 갚아도 된다고 다독여주시고 우리 집에 쌀도 갖다 주시고 그랬어. 우리 아빠가 그랬다고? 나는 몰랐는데. 난 너희 집 그렇게까지 힘든 것도 모르고. 너까지 동정했으면 내가 오히려 힘들었을 거야. 아저씨가 몰래 도와주신 거야. 솔직히 나 그 뒤로 너희 아빠 덕에 똑바로 살 수 있었어. 우리 아빠 돌아가시고 한동안 방황했거든. 아저씨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정신만 똑바로 박혀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늘 그러셨거든. 살면서 힘들 때면 그 말 붙잡고 일어났어, 나.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아빠가 몇십 년 전에 수호에게 해줬다는 그 말은 시간을 돌고 돌아 아빠를 잃고 주저앉은 저에게도 힘이 되었어요. 저는 다시 힘을 내어 아빠가 금은방을 했던 그 자리에 식당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식당은 잘 되었습니다. 입소문을 타서 몇 달 만에 줄을 서서 먹을 만큼 손님이 많았어요. 2년도 안 되어 옆 동네에 체인이 생겼고 제 힘으로 아파트를 살 수 있을 만큼 돈을 벌었어요. 무엇보다 좋은 건 저한테 사업 수완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였습니다. 식당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자 저는 어느 지역에 가면 이 지역에는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는 게 그림처럼 그려졌어요. 그 뒤로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며 사업 영감을 받은 덕에 지금은 전국 5개 도시에 식당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 고모할머니처럼 저도 제 손으로 사업을 해서 자수성가를 하게 됐습니다. 여행을 많이 다니게 된 것도 사실은 수호 덕이었어요. 알고 보니 수호도 사기당했을 때 아내가 바람나서 애들까지 버리고 집을 나가버렸다지 뭡니까. 동병상련 같은 처지였어요. 수호와는 자주 만나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용기를 복돋아주며 옛 추억도 되새기는 사이가 됐죠. 어느 날 수호가 말했습니다. 미희야, 너한테 이런 말하는 거 너무 쑥스럽기는 한데 나 사실은 예전에 너 좋아했다? 그거 몰랐지? 우리가 그때는 아무것도 몰라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고서야 만나게 됐지만 나는 너랑 있으면 어릴 때로 돌아간 것 같이 편하고 좋아. 너만 괜찮으면 우리 남은 인생 서로 보듬으며 함께 하면 어떨까 싶은데. 저도 사실 수호랑 있으면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저에게 힘이 되어주고 제 아픔에 더 아파해주는 수호의 손을 기꺼이 잡았습니다.
각자 사업도 꽤 안정이 되었겠다. 아이들도 다 커서 취직했겠다. 저희는 시간 날 때마다 여행을 다니며 여생을 즐기기로 한 거죠. 몇 년이 걸린 이혼 소송에도 결국 승소해 위자료로 아파트 한 채 값을 받게 되었어요. 결혼 생활 동안 재산 증식에 기여한 것이 인정된 것이죠. 판결이 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초췌한 몰골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능력 있는 여자 만나서 떵떵거리고 살겠다던 자신만만한 태세는 다 어디 가고 자기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 한 번만 도와줄 수 없냐면서 저를 붙잡고 늘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룸살롱 마담에게는 사실혼 관계인 조직폭력배 애인이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 여자는 깡패 애인과 사이가 잠깐 안 좋았을 때 전 남편을 데려다 살림을 차린 거였고요. 잘못 걸려도 한참 잘못 걸린 거죠. 이 사실을 안 깡패 애인은 노발대발해서 전 남편을 끌고 갔습니다. 실컷 얻어맞은 전 남편은 자기가 잘못한 거 돈으로 갚을 테니 목숨만 살려달라고 빌어 거래 아닌 거래에 지장을 찍었다는 겁니다. 능력 있는 여자 만나서 5억쯤은 별거 아니라더니 그 여자 때문에 그보다 훨씬 더 큰 빚을 지게 된 거였어요. 정말이지 내가 저런 어처구니 없는 남자랑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다시금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야, 내가 너한테 이런 말할 면목이 없는 거 아는데, 나도 아는데, 나 진짜 이거 안 갚으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제발 나 좀 한 번만 살려주라 제발. 너 돈 많이 벌었다며? 너는 돈 없어도 다시 일어날 능력이 있잖아. 나는 솔직히 이제 아무것도 없어. 애들 아빠 살리는 셈 치고 아직도 더러운 입으로 애들 우는할 힘이 남은 걸 보니 당신은 아직도 멀었네. 준영이랑 세영이가 그러더라. 아빠도 아빠 같아야 아빠지. 엄마 속여먹고 등쳐먹은 더러운 인간은 아빠가 아니라고. 요즘 애들은 부모라고 무조건 편들어주고 그러지 않아. 내가 그러지 말라고 해도 아빠랑 연 끊자고 자기들이 먼저 그러더라. 시어머니까지 연락해 여태까지 안 도와줬으니 이제는 한번 도와주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애들 아빠인데 어쩌면 애들까지 너 닮아서 인정머리 없고 싹수가 없니? 너 이제 돈 많다며. 지금껏 못 쌓은 덕 쌓는 셈 치고 애들 아빠 한 번만 도와줘라. 걔가 그 나이에 무슨 재주로 그 큰 돈을 만드니? 어머니, 전 그 사람이 못나게 굴어도 전 상황이 어려워서 그런 거려니 조금 있으면 괜찮아지겠거니 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해해주면 할수록 그 사람은 점점 더 최악의 인간이 되더군요. 이제 보니 그런 인간 쓰레기 만드는데 어머니가 톡톡히 공을 세우셨네요? 어머니도 그러지 마세요. 그거 자식 위하는 거 아닙니다. 애들은 그 인간 상종도 말라는데 저는 전 남편이란 인간에게 똑똑히 한마디 해줬습니다. 우리 아빠가 그러셨거든. 아무리 힘들어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솔직히 당신 같은 쓰레기가 정신을 차릴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자기가 싼 똥은 자기가 치우는 거라는 망고의 진리를 이제라도 배워. 배움에는 때가 없는 법이라잖아. 이제라도 배워서 제발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사람 구실하면서 살아. 그게 당신의 마지막 살 길이야. 이제는 정말 아무 걱정 없이 사업은 사업대로, 사랑은 사랑대로, 탄탄대로입니다. 얼마 전에는 제 아들이 결혼할 여자를 데려와 상견례 자리에 지금의 남편 수호와 함께 나갔습니다. 저희는 식은 안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로 살고 있습니다. 저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인 남편은 이제 제 아이들 아빠 노릇을 톡톡히 해주고 있답니다. 똑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학에 못 갔지만 자기 힘으로 노력해서 일어난 멋진 새로운 아빠가 아이들에게 생긴 거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첫 결혼은 최악이었지만 지금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처음부터 서로를 알아봤으면 좋았을걸. 전 남편이라는 쓰레기 때문에 너무 먼 길을 돌아왔네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아이들이라는 좋은 선물도 받았고 아픔을 딛고 일어나는 법도 배웠으니까요.
이렇게 뒤늦게라도 찾은 행복을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나눠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도 저희 아빠 말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행복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속을 확실하게 풀어드리려고 찾아온 40대 여자입니다. 이렇게 누군지 밝히지 않고도 속내를 시원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희 집에서 눈엣 가시로 찍혀버린 박쥐 같은 우리 시어머니의 이야기랍니다. 처음에는 정말 너무너무 천사 같고 저를 예뻐만 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뼛속까지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박쥐 근성이 있더라고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당하고 처치하게 된 모든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남편이랑 결혼을 하기 전부터 저는 집안의 자랑이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해서 대기업 취직까지 쉼없이 달려온 시간은 저에게 명예를 주었죠. 그러다 첫눈에 반해서 만나게 된 남편과 결혼까지 했으니 제 인생은 정말 탄탄대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자만을 했었냐면요. 제 인생에 제가 가지고 싶은 모든 것은 다 제 손안에 들어온다고 생각했을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제가 결혼한다고 인사를 드리고 나서 시모가 진짜 온 동네방네에 제 자랑을 얼마나 하고 다녔는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우실 정도일 거예요.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이 전부 이 아가씨가 그 집 며느리니? 그 대기업 다닌다는 며느리? 하고 물어보실 정도였으니까요. 거기다가 지인분들에게도 죄다 대기업 다니는 며느리 얻어서 노후가 행복하다고 자랑을 엄청 하고 다니셨대요. 물론 우리 남편이 장남이었으니까 노후에 어느 정도 도움을 드릴 생각이 있긴 하지만 너무 자랑을 하고 다니시니까 부담이 되기도 했죠. 뭐든 적당히 하셨으면 좋겠는데 자꾸 대기업과 노후를 연관지어서 이야기하시니까 저도 많이 불편했어요. 그렇게 결혼 생활이 1년이 넘었을 무렵 저희는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피임을 하는 것도 아닌데 아이가 들어설 생각이 없더라고요. 매번 맞춰서 힘을 쓰는데도 생기지 않으니 슬슬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고 간 거죠. 그런데 글쎄 남편의 정자 활동이 너무나도 저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하기가 쉽진 않을 거라고 의사 선생님께서 시험관 시술을 권유하셨습니다. 나이도 꽤 차기도 했고 하루라도 젊었을 때 아이를 가져야 육아하기도 수월하고 편하다는 주위의 이야기도 들려오고 고민이 많이 됐죠. 그런데 시험관 시술이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프다는 거예요, 글쎄. 남편이랑 저랑은 결국 1년을 더 노력을 해보고 그때도 실패를 하게 되면 시험관 시술을 하자고 약속했어요. 우리 부부의 사이의 일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는데 남편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더라고요. 다른 걱정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본인이 난임이라 아이가 들어서지 않는 건데 시댁에 어떻게 설명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시댁에서는 남편이 장남이니까 대를 꼭 이어야 한다고 아들 타령을 심하진 않지만 은근히 눈치 주시면서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남편한테 아예 난임의 난자도 꺼내지 말자고 애가 잘 안 들어서는 것 같다고만 하자고 합을 맞췄죠.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그런 일로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저희의 노력이 무색하게도 그 뒤로 1년이 더 지났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쯤 회사에서 제 일을 제일 많이 도와주던 상사가 퇴직을 하고 스타트업을 차릴 예정이라고 하면서 저에게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은근히 제의가 왔습니다. 회사 상사의 말을 들어보니 조건도 꽤 괜찮았고 연봉은 당연히 대기업에 비할 것이 아니지만 비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과 저는 엄청나게 고민을 하게 되었죠. 대기업에서 받는 연봉이 꽤 됐기 때문에 이 연봉을 포기하고 불구덩이로 들어가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게다가 우리 시모가 아이로 스트레스를 주면서도 대기업에 다니기 때문에 아이를 가져도 이래저래 힘들겠지 하면서 넘어가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시모가 그나마 자랑이라고 생각하는 대기업마저 그만둔 것을 알게 되면 난리를 칠 것 같아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회사 상사가 말하는 스타트업의 전망이 너무 좋아 보여서 자꾸만 고민이 되더라고요. 남편이랑 꽤 오랜 시간 상의를 했지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대기업이라는 게 참 복지도 좋고 연봉도 좋지만 그만큼 일이 힘들기도 했고 제 일을 가장 많이 도와주어서 의지했던 상사가 그만둔다고 하니까 마음이 갈팡질팡했죠. 그러던 와중에 도련님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아주 급하게 식을 치르게 되었는데 혼전 임신으로 혼수를 준비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동서가 된 사람은 피부관리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위치가 청담동 한복판에 있었어요. 생각보다 장사가 잘 되나 했더니 정말 장사가 엄청나게 잘 되는 그런 피부관리실이었습니다. 원장으로 있는 동서는 손재주가 좋은 건지 말솜씨가 좋은 건지 고객 관리도 유지도 참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 시모가 뭐랄까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가게를 가던 콜센터에서 상담을 받던 서비스직에서 일하는 사람을 은근히 하대하는 요즘 말하는 갑질을 일삼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솔직히 동서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대기업 다니는 걸 자랑이라고 여기시는 시모가 동서를 탐탁지 않아 하면 제가 가운데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글쎄 아주 헛된 고민이었죠. 동서가 임신을 떡하니 해서 오니까 우리 며느리 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저한테 우리 첫째 며느리는 도대체 언제 대를 이어주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면서 대놓고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첫째가 임신을 먼저 했어야 했는데 순서가 아무리 없다지만 너무한 거 아니냐고요. 저야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지만 우리 남편의 속이 많이 상했나 보더라고요. 스트레스 받는다고 시댁에 가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시모는 남편한테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저한테만 잔소리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남편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문제가 있는 거니까 저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좀 그랬나 봐요. 그런데 예상 밖의 문제는 또 있었어요. 본격적으로 시모가 저와 동서를 차별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 며느리 하면서 지인들 모임에 동서만 데리고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말했듯이 시모 주변에 시모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제가 대기업에 다니는 걸 알 정도로 제 자랑을 엄청나게 하고 다니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걸 동서한테 하고 계신 거였죠. 우리 시모가 또 발이 얼마나 넓은지 정말 모임광이거든요. 그동안은 그런 자리에 저를 꼬박꼬박 데리고 다니셨었단 말이죠. 친구들 모임, 친인척 모임에 저를 자랑하려고 데려가서는 우리 며느리가 대기업에 다니느라 바쁜데도 나를 위해 이렇게 시간을 내어준다면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그 대상이 이제 제가 아니라 동서로 바뀐 거예요. 우리 둘째가 손이 아주 야무져서 청담동에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는데 연예인도 와서 받는다더라 이러면서요. 거기다가 동서한테 들었는데 지인들에게 글쎄 피부관리실에서 모임을 하자며 6명이나 데리고 가서는 공짜로 피부관리를 받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동서가 저에게 약간 어이가 없다는 식으로 전화가 와서 설명을 하길래 저도 기함을 했죠. 아무리 며느리라지만 6명의 지인을 싹 다 데리고 와서 공짜로 관리를 받고 갔다는데 진짜 너무 뻔뻔한 거죠. 안 그래도 동서가 결혼 초에 시모랑 저를 피부관리실에 데려가서 관리를 받게 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시모는 그 호의를 당연하게 권리로 생각하신 것 같더라고요. 동서한테도 이제는 공짜로 해주지 마라. 도련님께 말씀드려서 거절 잘 하라고 했죠. 동서랑 저랑은 시모의 차별 가운데에서도 상당히 돈독한 친분을 쌓으면서 서로에게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동서한테 임신했으니까 선물도 이것저것 챙겨주고 그랬죠.
우리 동서 성격이 또 엄청나게 쿨하거든요. 저한테 뭔가를 받으면 절대로 입을 씻는 법이 없었습니다. 제가 동서한테 호의를 베푼 건데 자꾸 되돌려주면 나도 선물 더는 못 해준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선물을 주시면 앞으로는 피부 관리를 해드리겠다고 딜을 하던 사람이에요. 자기는 절대로 받고 입 닦는 사람이 못 된다면서 다른 집들도 이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동서랑 저랑 참 성격도 잘 맞고 잘 지냈어요. 시댁에서 손주 타령 엄청 하는데 손주 먼저 떡하니 안겨주는 동서한테 제가 고맙기도 했고요. 아무튼 저는 결국 그쯤 상사와 함께 스타트업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내렸고 오랜 시간 몸담아왔던 대기업 생활을 청산했습니다. 시모에게 말을 하진 않았지만 남편이 이야기를 한 건지 그때부터 시모의 잔소리가 엄청나게 건너오기 시작했습니다. 애를 가지지 않는 게 대기업 다니느라 승진해야 해서 바빠서 그런 건 줄 알았더니 어디 일을 때려치우고 구멍가게에 들어가냐고요. 저한테 막 큰 소리까지 내시면서 사표 무르고 다시 대기업에 잘못됐다고 말을 하고 재취업을 하라더군요. 그 스타트업에 무슨 비전이 있겠냐, 그 좋은 대기업을 왜 그만두냐, 처음에는 달래다가 나중에는 화를 내시더라고요. 회사 직원도 너랑 회사 상사랑 둘이라고 하던데 그게 제대로 된 회사는 맞고 월급은 나오냐고요. 우리 아들이 번 돈으로 호의호식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하면서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내시는데 그동안 어떻게 참으셨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대표님이 되신 우리 회사 상사가 대기업에 재직 중인 당시에 우리 부서 최고 브레인이자 중심축에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우리가 IT 보안 쪽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신의 손이라고 불리던 사람이고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분명 자리만 잡으면 일이 쏟아질 거라고 예상했단 말이죠. 오죽하면 우리 부서에 있던 사람들 몇 명이 따로 연락 와서는 스카우트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할 정도였는데 시모가 구멍가게라고 무시하니까 저도 기분이 영 별로더라고요. 시모는 결국 대기업을 다니지 않는 저를 엄청나게 구박하고 무시했어요. 뭐 돈 100만 원은 버는 거냐? 쪽팔려서 며느리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다고요. 덧붙여서 차라리 이참에 애나 낳으라고 아들 낳아야 하는 거 알지? 너네가 대를 이어야 한다고 난리를 치셨습니다. 처음에는 제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막말을 하는 시모가 미웠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스타트업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나서 동서가 드디어 출산을 했습니다. 주스도 꽉 채워서 나오는 바람에 애 몸무게가 4.1kg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동서가 정말 온몸이 찢어지는 줄 알았다고 했어요. 애 낳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굴에 실핏줄이 다 터져서 푸르댕댕해질 정도로 힘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일이 바빠서 당일에는 병원에 가질 못하고 그 다음날 완도산 최고급 미역을 싸들고 동서의 병실로 찾아갔단 말이죠. 그랬더니 시모가 눈에 쌍심지를 켜고 저를 째려보더니 일도 널찍하면서 뭐가 바쁘다고 이제서야 찾아오냐고 화를 내셨어요. 저는 기분 좋아 시조카도 보고 동서랑 이야기도 나눌 겸 찾아간 건데 시모가 보자마자 기분 나쁘게 하니까 좀 그랬죠. 제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밤새 동서 수발을 들어도 모자란데 이제야 뻔뻔하게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네가 애를 낳아봤어야 알지 하면서 혀를 차는데 우리 남편도 도련님도 누워있는 동서도 다 식겁해서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저는 그냥 할 말은 많았지만 굳이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동서한테 두런두런 말을 시키고 있는데 동서가 목이 마르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탈수가 오거나 수분이 부족할 때 물보다 이온 음료가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동서에게 이온 음료를 건넸죠. 아플 때에도 물 대신 이온 음료를 더 찾아 먹기도 하고 하니까 일부러 생각해서 건네준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 시모가 제 손에 들린 이온 음료를 보자마자 제 뒤통수를 퍽 소리나게 때리는 거예요. 또 너무 놀라서 으악 소리를 내고 우리 남편도 놀래서 엄마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동서랑 도련님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입만 떡 벌리고 있었고요. 그러자 시모가 저한테 생각이 없어도 너무 없다면서 물을 줘야지 음료수를 주면 어쩌냐고, 너도 나중에 애 낳으면 음료수나 마셔라 하는데, 남편은 옆에서 한숨 쉬고 있고 시모는 이때다 싶었는지 언제 아이 가질 거냐고 닥달을 했어요. 둘째 내가 먼저 아들을 낳으면 장남이 면이 서겠냐고, 둘째 내가 딸 낳아서 다행인 줄 알아 이러는데, 동서랑 저랑 둘 다 표정이 썩어 들어갔죠. 남편은 제가 뒤통수를 맞은 게 본인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기분이 나빴는지 시모에게 소리를 쳤어요. 왜 애먼 사람을 잡고 그래? 내가 불임이래.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임신을 못 시키는 거라고요. 제발 가만히 좀 있으세요. 엄마가 그럴수록 내 체면이 더 안 선다는 거 알아두시라고요. 그 말을 들은 시모가 완전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저를 한번 남편을 한번 번갈아 가면서 보시더라고요. 믿기지 않는다는 목소리로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 웬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고 저한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라고 재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불임은 아니고 난임이라 좀 어렵대요. 그러니 남편이 다 자기가 부족해서 생긴 일인데 왜 우리 마누라 탓을 하냐고, 우리가 노력도 안 해본 줄 아냐고 시모한테 난리를 쳤습니다. 듣던 동서도 도련님도 불편했는지 제발 그만하시라고 남편을 말리기 시작했죠. 시모는 동서 병실 한복판에 주저앉아서 아니 우리 아들이 난임이라고? 애를 못 가진다고? 하면서 엉엉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진짜 동서한테 너무나도 미안했어요. 출산하고 푹 쉬어도 모자랄 판에 병실에서 이게 무슨 일인지. 남편이 시모한테 끝까지 우리 마누라한테 임신 가지고 헛소리 하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시모가 저에게 임신, 손주, 출산을 가지고 전화를 하는 일이 일절 없었습니다. 동서는 저에게 마음이 괜찮은 거 맞냐고 연락 오긴 했는데, 사실 저랑 남편은 이미 어느 정도 아이에 대한 생각을 포기했던 터라 괜찮다고 했죠. 요즘은 일이 바빠서 아무 생각도 들지 않는다고 동서한테 걱정 말고 육아에 신경 쓰라고 했어요. 근데 동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시모가 저한테는 전화도 없고 문자도 없고 집에 찾아오거나 하는 일도 없이 지내는데 동서랑은 계속 연락하고 만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손녀를 얼마나 예뻐하시는지 매일같이 동서네 집에 출퇴근하시면서 육아를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뭐 차라리 잘 된 거 아니냐, 시모가 잔소리는 안 하냐 하니까 잔소리를 하긴 하는데 그래도 시모가 도와줘서 숨 돌릴 틈은 있대요. 그러다가 동서네 아길 100일 잔치 이야기가 나와서 혹시 얼마 안 남았던데 따로 일정 같은 거 있냐고 물어봤어요. 동서한테 원래 가족끼리 100일에 밥 먹고 사진도 찍고 한다던데 동서네는 어떻게 할 거야? 선물은 뭐 사줄까? 하고 물어보니 난처해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형님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이러는데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제 예상대로 시모가 저랑 남편 꼴도 보기 싫다고 부르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아 그래? 하고 넘어가려 했는데 동서가 우리 가족이랑 따로 만나서 밥 먹고 싶다고 오늘 때길래 알겠다고 했어요. 동서도 가운데에서 얼마나 난처할까 싶어서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100일 잔치는 따로 2번 하는 걸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명절이 되니까 저랑 남편 보기 싫다고 명절에 모이지 말자고 하시던 시모가 동서네랑 여행을 다녀오셨더라고요. 동서가 나중에 형님네도 오시는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다며 시모가 비행기 티켓 다 끊어놓고 몸만 오라고 했다고 했대요. 당연히 저희 부부도 있을 줄 알았는데 안 오셔서 놀랬다고. 저는 뭐 아예 듣지도 못한 이야기니까 어색하게 웃고 말았죠. 동서가 좀 피곤하겠지만 시모한테 좀 잘해드려 하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시조카의 첫 돌날이 다가왔는데 시모가 동서에게 돌잔치에 우리 부부가 오면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대요. 그 말에 남편이 열이 받아가지고 안 가겠다고
그냥 나중에 동선에 따로 놀러 가기로 마무리를 하고 말았어요. 남편이 진짜 자기 엄마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곤 꿈에도 생각 못했다고 열불을 토하는데 오히려 저는 편했죠 뭐. 스트레스 주는 시모랑 얼굴 보고 밥 먹는 것만큼 짜증나는 일도 없었으니까요. 돌잔치는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시간이 흐르고 저희 회사도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IT 보안 쪽으로 중견기업 하청도 들어오고 직원도 그 사이에 10명이나 늘어나는 꽤 탄탄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돈도 엄청 많이 모았어요. 대기업 다닐 때 받던 고정급과는 달리 스타트업 특성상 성과급이 더 높았기에 제 통장에는 엄청난 돈이 쌓이게 되었죠. 근데 대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슬슬 후배들한테 노하우 전수도 좀 해주고 일을 쉬엄쉬엄 하라고요. 그러려고 창업한 거 아니냐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대표님한테 그럼 나 육아휴직 좀 써도 되겠냐 하니까 임신했냐고 놀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앞으로 시험관을 해볼까 고민이 된다고 하니까 대표님이 잘 아는 병원이 있다면서 대표님 부부도 시험관으로 아이를 가졌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힘든 거 다 아니까 2년 동안 못 쓴 휴가들도 전부 몰아서 쓰게 해주시겠다고 저를 응원해 주셨죠. 남편은 시험관은 많이 힘들다던데 하면서 저를 걱정하면서도 아이를 가지고 싶어 하는 눈치라 저는 큰맘 먹고 시험관 시술을 했습니다. 정확히 3차 시술에 자궁 안에 착상이 잘 되었다는 것이 보인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아기 집이 2개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쌍둥이를 임신하게 된 것입니다. 시댁에는 입싹 씻고 말하지 않고 있다가 애들 16주에 성별을 확인했더니 둘 다 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마침 동서에게 연락이 왔어요. 형님 잘 지내시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동서가 미안해하면서 저 둘째 가졌어요 하더라고요. 얼마나 됐냐고 축하한다고 하니까 5주 돼서 이제 심장 소리 듣고 나왔대요. 근데 저한테 계속 죄송해요, 미안해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나도 임신했다고 기쁜 소식을 전했죠. 동서가 진짜 눈물을 팍 터뜨리면서 너무너무 축하드린다고 난리를 치길래 시험관 했다고 쌍둥이라고 모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시모가 저희 집에 연락도 없이 찾아왔더라고요. 양손 무겁게 반찬이며 미역이며 영양제며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는 너무 잘했다고 갑자기 소름 끼치게 굴더라고요. 우리 며느리가 해낼 줄 알았다면서 이제 자기가 다 챙겨줄 테니까 저는 받아먹기만 하래요. 일을 좀 쉬냐 하길래 대표님이 편의를 봐주시기로 했다니까 이래서 작은 회사가 좋네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썩은 얼굴로 얘네 회사 엄청나게 성장했어. 더 이상 작은 회사 아니야. 대기업 하청도 하고 대기업보다 돈도 훨씬 많이 벌어 하니까 시모가 엄청 놀라는 겁니다. 역시 우리 며느리 능력 하나는 제대로라고 완전히 비행기를 태우는데 영 불편하더라고요. 둘 다 아들이라며 우리 며느리가 대를 이어줄 거라고 생각했다 하시면서 둘째네도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끼고 살다시피 했던 동서가 첫째를 딸을 낳았다고 갑자기 엄청나게 무시를 하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동서네도 성별 확인을 했는데 둘째도 딸이라고 하더라고요. 성별 확인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모 생신이라 오랜만에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였는데 거기서 시모가 동서 구박을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피부관리실에서 화장품 내리만지며 몸에 좋겠니?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는 시모는 여전히 동서 곤란하게 지인들 몇 명씩 데리고 공짜 관리받고 있으면서요. 아무튼 둘째도 딸이니 저 집안은 셋째 언제 낳아서 어떻게 키우냐고 애 셋 키울 돈은 버냐고 무시를 하더라고요. 딸 둘 낳아도 충분한데 아들을 왜 꼭 낳아야 하는지. 그러면서 우리 첫째 며느리는 돈도 잘 벌고 아들도 한 번에 둘이나 생겼다고 둘째는 뭐가 모자라서 저러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대놓고 동서한테 구박을 주는데
완전히 제가 당했던 그대로를 겪고 있더라고요. 서방님이 보다 못해서 아니 여태 우리 둘째만한 며느리 없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딸 가졌다고 구박을 주냐고 뭐라고 했어요. 엄마, 그러다가 노년의 며느리들한테 호되게 당할 수가 있어요 하면서 남편도 은근히 뼈있는 이야기를 던졌고요. 입을 삐죽거리는 시모한테 서방님이 요즘은 딸 낳는 게 복인 거 몰라요? 하는데 시모가 서방님 등짝을 짝소리 나게 때리는 거예요. 어디 형네 듣는 데서 그런 소리를 하냐고. 아들이 최고지. 너네도 봐라. 내가 아들만 둘 낳은 게 축복인 걸 왜 몰라?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딸인 저랑 동서 얼굴이 완전히 썩었죠. 제 배가 점점 불러오고 임신 7개월째가 되어서 다리도 퉁퉁 붓고 쌍둥이인지라 몸이 2배로 무거워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자꾸 저를 밖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시모가 시도 때도 없이요. 운동도 좀 하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친지 모임, 친구들 모임에 다시 저를 막 끌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지인분들이 저에게 첫째 며느리 오랜만이네, 둘째 며느리만 데리고 나오더니 무슨 일이야? 하면서 은근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집안 속사정까지는 제대로 모르시는 건지 저한테 무슨 일이 생겨서 그동안 모임에 안 나온 줄 아시더라고요. 시모가 우리 첫째가 아들을 쌍둥이로 가졌다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냐면서 글쎄 회사에서 우리 며느리 좋다고 큰 자리 하나 주겠다고 했다지 뭐야 이러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가뜩이나 임신 중이라 살도 많이 찌고 배도 많이 눌려서 소화도 잘 안 되는 마당에 시모의 자랑질 때문에 체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이리저리 난데없이 끌려다니다가 임신 8개월을 좀 넘겨서 갑자기 양수가 터진 게 아니겠어요? 그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합니다. 시모에게 끌려가서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고 있었어요. 어차피 출산 전에 한번 다듬을 예정이긴 해서 군소리 없이 시모를 따라갔는데 이상하게 배가 너무 아프더니 양수가 터지고 만 거죠. 구급차를 부르고 아주 그냥 난리를 치고 병원으로 이송돼서 조산으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쌍둥이들은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애들은 바로 신생아 중환자실로 들어가서 심장 박동이랑 그런 거 체크하고 저는 완전히 몸져 누워 있었거든요. 갑작스럽기도 하고 출산이 진짜 힘들기도 했고요. 우리 남편이 헐레벌떡 병원에 소식 듣고 오자마자 시모한테 막 뭐라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안 그래도 막달이라 조심해야 하는데 산모를 끌고 미용실에 가는 게 말이 되는 행동이냐면서요. 근데 시모가 엄청 뻔뻔하게 우리 며느리 출산 전에 한번 꾸며주려고 그랬다고 둘이 제 병실에서 싸우더라고요. 시끄럽다 하고 있는데 우리 동선에도 소식을 듣고 찾아왔어요. 동서 뛰지 마, 조심해야지 하는데 너무 축하한다면서 꽃바구니를 사왔더라고요. 근데 시모가 그 꽃바구니를 보자마자 병실에 신생아가 올라올 수도 있는데 꽃가루라도 마시면 어떻게 하냐고 소리를 꽥 지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동서 손에 들린 꽃바구니를 바로 바닥에 던지고는 동서 뒤통수를 퍽 소리 나게 때린 거 있죠. 네가 딸만 낳아서 모르나 본데 꽃가루가 아기들한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니? 네 머릿속에는 생각이라는 게 없니? 요즘 너 때문에 정말 내가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다. 동서는 시모한테 머리를 맞았다는 게 충격이었는지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었고 서방님은 이 상황이 어이가 없는데 콧김을 팍팍 뿜으면서 동서를 끌어안았어요. 저는 누워서 그 꼴을 보는데 마치 제 과거를 보는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내 뒤통수를 시원하게 때리더니 정말 이제야 시모가 손버릇 자체가 나쁜 사람이라는 걸 체감했죠. 동서 보는데 제가 다 미안하고 출산하고 나와서 정신없는 와중에도 눈물 흘리는 동서를 보면서 시모에게 화를 냈어요. 아니 어머님, 동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런 행동을 하세요? 입이 있으면 말을 해보세요. 미안한데 저도 어머님 뒤통수 칠 수 있거든요? 제가 지금 쳐드려요? 시모는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 상상도 못했다면서 어찌 시모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어이없어 했죠.
우리 남편도 떨어진 꽃바구니 주워서 잘 올려두고는 시무한테 엄마 당장 나가라고 하면서 시무를 밀면서 쫓아냈어요. 저는 동서에게 일부러 더 꽃 선물 받고 싶었다. 우리 남편도 안 해온 선물인데 너무 고맙다. 꽃이 예쁘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줬죠. 그러니까 뒤통수 맞고 울고 있던 동서가 그제야 저한테 얼굴이 많이 상했다고 출산하느라 힘드셨죠 하면서 말을 걸더라고요. 아니야, 괜찮아 하는 순간에 시모가 병실 문을 열고 벌컥 들어오더니 또 소리를 치는 겁니다. 야, 첫째가 얼굴 상한 걸 봤으면 화장품이라도 챙겨와서 피부 관리를 좀 해주던가. 너는 생각이 없어도 너무 없다. 하는데 진짜 제가 지쳐서 대답도 못하고 한숨 쉬면서 남편만 바라봤어요. 제발 좀 치워달라는 표정으로 보고 있으니까 남편도 연을 끊을 기세로 시무를 째려보고 있더라고요. 결국 제가 나서야겠다 싶어서 지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제가 못 씻어서 그런 거예요, 어머님. 저 너무 힘드니까 이제 돌아가세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 낳은 며느리 힘들면 안 되지 하면서 푹 쉬라고 자긴 집으로 가겠다고 하시면서 나가더라고요. 진지하게 우리 시모 인성에 문제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저는 조리원도 잘 갔다 왔고 육아휴직도 냈는데 대표님이 쌍둥이니까 육아휴직도 2배로 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대신 집에서 급한 일 생기면 일주일에 1~2번 정도만 일을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미치는 장사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일주일에 1~2번 정도 일을 봐주고 육아휴직 2배면 좋은 것 같았어요. 일주일에 1~2번 일하는 것도 1~2시간이면 끝날 일이라고 했고요. 저는 집에서 쌍둥이를 보느라 정신없고 우리 친정에서도 도와주고 시모가 도우미도 보내주었어요. 그렇게 2달하고도 며칠이 더 흘렀을 때 동선에도 아이를 낳았는데 첫째 아이가 이미 있었잖아요. 아무리 어린이집에 간다고 해도 동선에도 아이를 봐줄 사람이 필요했죠. 동선의 가족이 지방에 있던 터라 시모에게 아이를 좀 돌봐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나 보더라고요. 동선의 친정에서 가끔 올라와서 도와주시긴 하는데 내내 와서 봐주실 수가 없으니까 부탁을 드렸더니 시모가 너네는 도우미 쓸 돈도 없냐고 했대요. 왜 다 늙은 자기한테 애를 봐달라고 하냐면서 동서에게 딱 잘라서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좀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물론 제가 쌍둥이를 낳긴 했지만 도우미도 불러주시고 우리 집에도 맨날 오셨거든요. 우리 손자들 봐야 한다고 아들들이 얼마나 대차게 생겼는지 장군감이라면서 딸이랑은 차원이 다르다고 제가 동서한테 너무 미안해서 오죽하면 남편 시켜다가 동선에 반찬이랑 국 같은 걸 해다 바치기까지 했다니까요. 동서도 저한테 시모가 너무 박쥐처럼 굴어서 짜증난다고 했고요.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동의를 했죠. 해도 너무한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임신 못한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저를 구박하더니 아들 낳았다고 제가 최고라고 하는 게 너무 속보이고 재수없었죠. 세월이 흘러 저는 육아휴직도 끝이 났고 아이들도 3살이 되어서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틈틈이 회사 일을 놓지 않은 덕분에 복직하고 나서도 무리 없이 잘 적응해서 다니고 있었어요. 우리 동서는 피부관리실을 계속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공중파 TV에 엄청 유명한 연예인이 자기 일상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에서 우리 동선의 숍에 간 게 나온 거예요. 원장님 손길이 끝내준다면서 우리 동서도 TV에 나오고 인터넷에 거기 피부관리숍 도대체 어디냐고 난리가 난 거죠. 방송되자마자 동선의 가게 위치까지 싹 나오는데 동서랑 연락할 틈이 없어질 만큼 동서가 바빠졌어요. 길 가다가 원장님? 하면서 알아보는 사람이 생길 정도로 유명해진 거죠. 무슨 뷰티 프로그램에서 고정 출연해달라고 해서 방송도 하게 되고 피부관리법 알려달라고 해서 방송사에서 콜이 엄청 왔대요. 동서가 방송 일에 뛰어들고 동서 이름이 걸린 마스크팩까지 출시가 된 거죠. 방송 나오고 6개월 만에요. 그랬더니 당연히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요?
시모가 동서만 찾는 거죠. 우리 둘째 시간 되냐고 나랑 모임 좀 가자 이러면서 근데 동서가 딱 반기를 들더라고요. 그전까지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지만 딸 둘 낳았다고 구박한 게 당연히 마음에 남아있지 않겠어요? 딱 잘라서 거절하기 시작한 거죠. 저 바빠서 그런 자질구레한 모임에는 나갈 수 없어요. 오늘도 대기업 회장 사모님 예약 있어서 준비해야 돼요. 시모한테 대놓고 말했대요. 시모가 기분은 나쁜데 아쉬운 건 자기니까 동서한테는 티도 못 내고 이렇게 했다네요. 그러니? 그러면 내가 네 시간에 맞추마. 이러면서 살살 달랜 거죠. 동서가 저 앞으로 3개월 넘게 예약이 다 차 있는데요? 하면서 3개월 뒤에도 그런 모임에 쓸 시간이 생길지는 모르겠어요. 했대요. 그랬더니 우리 시모가 진짜 양심도 없이 동서한테 홈쇼핑에서 팔고 있는 마스크팩이라도 좀 주라고 지인들 나눠주겠다고 했대요. 동서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지인들한테 왜 나눠줘요? 하니까 당황한 시모가 아니 내가 너네 팩 좋다고 홍보 좀 해주고 하려고 하면서 몇 박스를 달라고 했다네요. 그래서 동서가 홍보 없이도 완판이라서 괜찮아요. 그냥 두세요. 했다는 거예요. 시모가 할 말도 없고 동서가 따박따박 말대꾸 하니까 됐다 하고 끊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동서한테 잘했다고 제가 엄청나게 칭찬을 해줬죠. 잘했다, 사이다야 사이다 이러면서요. 그랬는데 저한테도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어요. 교양 채널에서 저에게 출연을 좀 부탁한다는 연락이 오게 된 거죠. 그때가 한창 막 인터넷 보안 관련해서 보이스피싱에 패킹 이런 게 매일같이 뉴스에 방송되던 시절이었거든요. 제가 또 IT 보안 업체에서 일을 하고 우리 대표님이 그런 데 나서서 인터뷰하시는 걸 워낙 싫어하시는 분이라 저한테 나가라고 시키더라고요. 상사가 하라는데 제가 거기서 싫은데요? 할 수가 없어서 인터뷰도 엄청 열심히 하고 설명도 최대한 귀엽게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했어요. 그게 방송에 나오고 기사로도 막 뜨고 길 가다가 알아보는 사람은 없어도 업계에서 꽤 유명해졌단 말이죠. 그리고 어르신들이 그 방송을 많이 시청하셨나 봐요. 시모 지인들이 저를 알아보고 시모한테 어머 첫째 며느리 아니냐고 호들갑을 떤 거죠. 시모가 저한테 연락이 와서는 같이 모임에 나가자고 엄청나게 조르더라고요. 근데 우리 동서가 싫다고 딱 잘라 거절을 했는데 저라고 거기 떡하니 나가면 되겠어요? 제가 일을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시간을 마음대로 빼고 출근을 하고 말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업계에서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 24시간 일한다고 해도 무방해요 하면서 시간 없어요 하고 거절을 했더니 제 시간에 맞추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금요일 새벽 1시쯤 어떠세요? 하니까 시모가 씩씩거리면서 끊더라고요. 그렇게 저랑 동서는 완전히 시모의 연락을 싹 무시하고 평온한 일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물론 밖에서 만나는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지 명절까지 무시하고 지나갈 수는 없었죠. 어쩔 수 없이 명절에 동서와 저는 나름 긴장을 하고 시댁에 찾아갔습니다. 그래도 남편들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했는데 시모가 보자마자 서운하다고 난리를 쳤어요. 어떻게 시애미가 면 한 번 살려달라고 부르는데 콧배기를 한 번도 안 비치니? 그러면서 저희한테 며느리들이 해도 너무한다고 시애미 늙었다고 무시한다고 손가락질을 막 하는 겁니다. 우리 남편이랑 서방님도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 저희한테 영문을 몰라 물어보았죠. 아들들이 자기 편 들어주는 줄 알고 시모가 아니 친구들 모임에 얼굴 한번 비추라고 했더니 오지를 않더라. 마스크팩 좀 달랬더니 안 주더라. 이러면서 고자질을 막 하는 거예요 글쎄. 그랬더니 남편이랑 서방님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가뜩이나 바빠서 힘들어 죽겠다는 안사람들을 왜 그런 하찮은 모임에 부르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우리 마누라들 그런 자리에 부르지 좀 말라고 누가 누구 면을 세워줘야 하냐고 며느리들이 그런 존재냐고 소리를 쳤어요. 다른 집들은 며느리들 바쁘니까 시모가 와서 애도 봐주고 밥도 해주고 한다는데 우리 집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
남편도 서방님도 그동안 쌓아두었던 것들이 꽤 많았는지 시모한테 별말을 다 하더라고요. 엄마 때문에 우리가 이혼남 됐으면 좋겠어? 하니까 그제야 이혼은 무슨 이혼이냐고 헐레벌떡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시모가 아니 뭐 맨날 부른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번 오라고 한 거라고 꼬리를 팍 내렸죠. 그래서 저도 이때다 싶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어머님께서 손주 못 낳는다고 구박하고 대기업 그만뒀다고 쪽팔린다고 하시길래 제가 어머님 면 살려드릴 일은 없는 줄 알았어요. 어머, 형님도요? 저도 딸만 둘 낳아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하시길래 그런 줄 알았죠. 저희가 가면 어머님만 더 곤란해지시는 거 아니에요? 쐐기를 박는 한마디를 날리니까 우리 시모가 글쎄 아무 소리도 못하고 당황해하면서 눈알만 굴리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뭐 동서랑 저한테 모임에 나와라 이것 좀 해달라 말도 못하시고 그냥 별일 없냐 잘 지내냐 많이 바쁘냐 건강 챙겨라 하면서 본론은 못 꺼내고 안부만 주야장천 물어보시면서 눈치를 보시더라고요. 저랑 동서가 말 그대로 문전박대를 해버렸으니까 자기도 예전처럼 강요를 못하는 거죠. 근데 이걸로 저희가 뒤통수 맞았던 지난날의 서름이 풀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동서랑 아예 시모도 모임에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릴까 싶어서 둘이 작전에 모의했습니다. 시모에게는 우리 둘 다 모임에 나가드리겠다고 하니까 좋다고 날짜랑 장소랑 알려주시더라고요. 모임에 나가니까 시모 지인분들 쫙 앉아 있으셨는데 저희를 보자마자 며느리들이 너무 똑똑하고 예쁘고 제주도 좋다고 칭찬이 막 나오고 있었어요. 우리 시모가 어깨가 완전히 치솟은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동서랑 지금이 타이밍이다 싶었죠.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께 저는 별 볼 일 없는 며느리예요. 제가 대기업 퇴사했다고 엄청 싫어하셨거든요. 제가 우리 어머님한테 뒤통수까지 맞았잖아요. 어머님, 저 이렇게 성공할 거라고 생각 못 하시고 제 뒤통수 친 거 맞으시죠? 우리 어머님 손버릇이 고약한 건 오랜 지인분들이니까 다 아시죠?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손부터 나가니까 다들 뒤통수 조심하셔요. 아, 그렇죠, 형님. 저도 딸만 둘 낳았다고 어머님께 뒤통수 맞았잖아요. 다짜고짜 때리셔서 얼마나 놀랐었는지. 어머님 아시죠? 이제 저희 남편이랑 아주버님이 어머님이랑 인연 끊겠다고 하셨잖아요. 누구든 어머님이랑 연락만 하면 그 사람 휴대폰 부숴버릴 거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끼리 명절 때도 더 이상 찾아뵙지 않고 어머님이랑 연 끊기로 했어요. 오늘이 마지막으로 뵙는 날이겠네요. 우리 남편이 나 여기 온 거 알면 큰일 나. 동서도 그렇지? 얼른 가자 우리. 시모랑 시모 지인들이 입덕 벌리고 있는 와중에 동서랑 팔짱을 끼고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모임에 있던 사람들 전부 교양인인 척 하하호호 떠들어대던 시모의 본 모습을 보고 무척이나 놀랐던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사색이 되어서 저희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던 시모를 보면서 저랑 동서랑 엄청 통쾌했거든요. 얼굴은 물론이고 손까지 핏기가 싹 가셨던데 역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더 들면 그놈의 노후 때문이라도 저희한테 빌붙어야 하니까 자존심 굽혀가면서 연락 올 게 뻔하긴 한데 동서랑 저랑은 무릎 꿇고 시모가 빈다고 해도 절대로 받아주지 않기로 약속 꼭꼭 걸었네요. 심보를 곱게 써야 나중에 다 복으로 돌려받는 거 아시죠? 앞으로는 동서랑 저랑 시모에게 시달리는 일 없이 즐거운 명절 보내기를 기대해보며 제 이야기는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